안녕하세요.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잘 계시죠? 저번 시간에는 그 당뇨인이 아닌 겉으로 봤을 때 정상인의 식후 혈당은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장병을 예측하고 당뇨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식후 1시간 혈당을 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환자분들로부터 질문이 많이 왔는데 그렇다면 당뇨인은 언제 혈당을 재는 것이 좋고 또 그 혈당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뭐 당뇨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당뇨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그 모임에서 식후 혈당을 언제 재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이 많았나 봐요.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식후 2시간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식후 2시간이 뭐 160, 뭐 142 미만이면 좋지 않냐 이런 이제 그 질문도 많이 와서 오늘 그걸 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후 1시간에 재는 것이 보통이고 당뇨가 진행되면 될수록 식후 2시간 쪽에서 재는 게 이제 보통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하고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식후 혈당이 중요한가? 식후 혈당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에 3끼나 먹고 또 뭐 간식도 먹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통 상태는 공복인 상태보다는 식후 상태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혈당을 그런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알아보려면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려고 알아보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재는 공복 혈당보다는 식후 혈당이 훨씬 더 리얼 월드 진짜 세상에 맞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복 혈당 우리 혈당 일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식후 혈당이 일상을 더 반영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복 혈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한 이유는 식후 혈당의 피크가 얼마나 올라가나에 따라서 이 피크가 높을수록 심장병, 치매, 뇌경색증 같은 것과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크가 높을 때는 그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 뭐 심장병, 뇌경색증, 치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혈당 피크가 높을수록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당화혈색소가 내가 뭐 6.5라 하더라도 피크 레벨이 어떤 사람은 200이고 어떤 사람은 180이라면 당화혈색소가 비록 같다 하더라도 피크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식후 1시간 혈당을 재는 이유입니다. 물론 뭐 1시간 안에 못 오실 것 같으면 2시간도 재지만 보통은 공복보다는 식후 혈당 재는 게 내가 얼마나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나를 보는데 좀 더 정확해요.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한국인 목표는 당화혈색소가 6.5%고 이제 서양에는 7%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좀 더 체격이 작고 당에 더 약하기 때문에 일본인하고 동양인, 우리 한국인 계통의 동양인은 6.5%로 이제 골로 잡아요. 그런데 당화혈색소를 6.5%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식후 혈당 조절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당화혈색소가 7.5% 위에 있을 때는 일단 식후고 뭐고 간에 하여튼 식전 혈당 잡는 게 중요하지만 7.5% 미만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거기에 당화혈색소 75%에 기여하는 것이 식후 혈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턱없이 높은 당화혈색소 15, 14 이런 경우에는 뭐 동복이든 식후든 중요하지만 점점 떨어져서 우리가 보다 더 당화혈색소를 더 잡고 혈당을 조절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식후 혈당을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 혈당도 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식후 혈당을 더 재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식후 혈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 식후 혈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식후 혈당을 우리가 흔히 재는 식후 혈당이 나타나냐면은 보면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는 게 포도당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혈당이 이제 이게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높아지다가 혈당이 떨어지는데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이게 혈당을 받아주는 조직이 있죠. 이 조직이 주로 우리가 식후 혈당을 잡아주는 데는 근육 같은 그 골격근, 특히 하체 근육, 다리 근육이 전체 식후 혈당의 75%를 얘가 낚아채거든요. 근데 그냥 낚아채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슐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은 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면은 그 인슐린 때문에 여기에 있던 포도당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는
밥 먹어서 들어온 포도당이 혈관 속에 있다가 인슐린의 작용을 받고 이 포도당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으로 이동하거나 뭐 근육 말고 다른 데도 이동을 하겠지만 주로 근육에 많이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우리가 그래서 식후 혈당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들어온 당의 양, 뭐 많이 먹었느냐, 뭐 적게 먹었냐죠. 그 다음에 이 인슐린의 양, 그죠? 인슐린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걸 받아주는 근육 또는 뭐 다른 장기에서 얼마나 잘 받아주냐죠. 그래서 요거를 인슐린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또 얘네들이 얼마나 인슐린을 잘 받아주느냐도 중요하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후 혈당은 크게 봐서는 얼마나 먹었느냐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얼마나 인슐린이 빠르게 잘 나오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인슐린을 받아주는 장기가 인슐린에 대해서 잘 감수성 있게 잘 받아주느냐, 아니면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서 저항하느냐, 이 세 가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먹는 양, 인슐린이 잘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식후 혈당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먹지 않고 당이 많은 거 적게 드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슐린이 잘 나오게 하면 되고, 어떻게 잘 나오게 하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은 이 근육이 작아지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이죠. 왜냐하면 받아주는 그 케이퍼가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나중에 아시면 이제 다 나중에 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상인의 혈당 인슐린 커브를 한번 볼게요. 정상인은 인슐린 저항성도 별로 없고 인슐린도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몸에 싹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액션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순발력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식후 1시간 정도의 피크 레벨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인슐린 커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당도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죠. 혈당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약이 아니라 식사를 하게 되면은 혈당이 식후 1시간에 제일 피크를 찍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다음에 툭툭툭툭 떨어져서 2시간 되면 한 140 미만으로 되고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상인의 혈당 커브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고 인슐린도 잘 나오고 또 순발력도 좋아요. 팍 하고 튀어나오죠. 그래서 당의 커브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줘요. 그런데 당뇨가 되면은 점점점 이게 달라져요. 한번 보실까요? 초기 당뇨인은 인슐린 아직은 잘 나오죠. 보면은 초기 당뇨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강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강하다는 거는 근육이 적거나 근육은 있는데 뱃살이 많이 나와서 근육에 기름이 껴가지고 근육에서 인슐린을 잘 받아주지 못하면 결국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강하지만 또한 인슐린도 잘 나와 여력이 있어요. 췌장에서 아직 인슐린을 많이 내놓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대신 순발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건데 한번 아까 보시면 요 점선으로 만든 이 초록색 곡선, 녹색 곡선은 이게 정상인의 인슐린 커브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당뇨가 되면은 이제 당뇨가 또 되려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강해지고 그러나 초기 당뇨이기 때문에 인슐린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순발력이 떨어지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촥 예쁘게 나와야 될 거가 약간 5분기 타격대가 좀 적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게 뜨거 하면서 이렇게 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피크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또 피크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 당뇨인은 인슐린이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병원 환자 오실 때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항상 저희 병원 이렇게 신화 놓으면 검사 다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파일에다가 적어드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병명,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보면은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당뇨병이라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고 그냥 보통 분들 뭐라면 아니 인슐린이 안 나와서 생기는 게 당뇨인데 내가 어떻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데 당뇨가 되냐고 물어보세요.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그건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워낙 강해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다가 그 인슐린 저항성을 이길 만큼 인슐린 더 안 나오는 때 이제 당뇨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초기 당뇨는 굉장히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피크 레벨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당을 어떤 커브를 그리냐면은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보여준 정상인의 커브인데 이렇게 초기 당뇨가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 강하고 그러나 인슐린 많이 나오고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의 혈당 커브를 보이게 돼 있어요. 보면은 피크가 이동했죠. 오른쪽으로 1시간에서 약간 뒤로 이동하면서 당뇨니까 또 인슐린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이길 만큼의 그런 인슐린은 못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크 레벨이 올라가요. 그래서 초기 당뇨인은 피크가 1시간 어중간하게 있지만
좀 과장되게 그랬어요. 사실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요 안에 어딘가 있겠죠. 1시간 그런 사이에. 그래서 대신 중요한 건 혈당이 피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 당뇨인은 어떻다고요? 혈당이 피크가 약간 이동하지만 심하진 않고 대신 피크의 정점, 혈당이 요 정도 있던 게 이게 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기 당뇨인의 특징이세요. 그런데 당뇨가 좀 오래 진행되고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이 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인슐린 저항성 여전히 강하겠죠. 더 심해지니까. 그런데 그걸 이길 만한 인슐린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순발력도 없으니까 어떠한 커브가 그려지냐면 아주 밋밋한 커브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곡선도 살아있지 않고 어떤 고원처럼 이렇게 슬쩍 올라갔다가 슬쩍 내려가는데 그 피크 타임도 뭐 이 안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그린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을 충분히 제압할 수 없는 인슐린이 나오고 그나마 그것도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당은 이런 식으로 한없이 올라요. 아까 1시간 피크였고 초기 당뇨에는 1시간 요 근방에서 피크였고 약간 피크가 높았지만 이렇게 오래되고 조절 안 된 당뇨는 피크가 완전히 이동해 2시간 쪽으로 이동해 버리고 심지어 3시간 피크도 있어요. 어떤 먹는 거에 따라서는 또 먹는 양에 따라서는.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피크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2시간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크 레벨은 사정없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래되고 조절 안 된 당뇨병이에요. 어떤 차이겠죠? 정상인은 저항성도 없고 인슐린도 순발력이 잘 나오고 인슐린도 많이 나오고 적당히. 그다음에 초기 당뇨인은 저항성이 너무 강하고 그 저항성을 이기에는 인슐린이 적게 나오지만 정상인과 비교하면 역시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대신 또 순발력은 떨어져 가지고 피크가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조절 안 되는 당뇨인은 인슐린 저항성은 강하고 인슐린은 적게 나오고 순발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당만 따로 한번 분리해서 보면은 당뇨가 진행되면 혈당의 피크가 늦어지고 높아져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정상인입니다. 1시간에 피크가 오고 잘 떨어지죠. 곡선이 예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뇨인인데 초기 당뇨인이에요. 혈당 피크가 1시간 정도는 맞지만 약간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혈당의 피크가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당뇨가 꽤 오래되고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혈당의 피크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거의 이동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피크 레벨이 어떻습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더 높고 초기 당뇨인에 대해서 더 높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화살표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피크는 밀리고 뒤로 뒷시간으로 밀리고 피크는 높아져요. 이것이 당뇨가 오래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당의 피크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혈당 피크가 산화 스트레스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심장병, 혈관병, 뇌졸중, 치매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의 피크를 감지해서 그 피크가 떨어지게 해주는 것이 당뇨출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 당뇨인은 1시간 정도 재면 되겠죠. 피크가 1시간이니까. 그렇지만 당뇨가 점점 조절이 안 돼서 점점 이제 그 당뇨가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은 피크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본인이 피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당뇨인이거나 아니면 당뇨가 오래됐지만 열심히 조절해서 췌장이 상하지 않고 당뇨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피크가 1시간에 와요. 그래서 보통 1시간에 찍는데 정말 조절을 못하고 음식 조절도 안 하고 하여튼 치료에 잘 집중 안 하는 분들은 연수하고 상관없이 피크가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2시간에 쟀는데도 250, 300이 되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다고 그분들이 1시간은 적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계속 1시간 여기도 이제 그림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 피크가 늦어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2019년 미국 당뇨병학회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치료 지침인데 당뇨인은 식후 언제 잴 것이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재라고 돼 있고 180 미만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non-pregnant adult,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 아닌 그냥 당뇨병, 성인 당뇨병은 어떻게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가?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보면 7.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공복 혈당은 얼마가 좋으냐? 80에서 130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오는 환자분들이 120이라고 하면 너무 실망하는 분이 있어요. 100 미만이 아니라고. 꼭 그럴 필요 없어요. 80에서 130이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기대 수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80에서 130 사이를 놓는데 또 너무 낮추면 또 이게 저혈당 오기 때문에 저혈당이 고혈당보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80에서 130을 둡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여기 카필러리 플라즈마 글루코스라고 돼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그 왜 그렇게 했을까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당도 포함이 돼요. 이게 이제 카필러리라고 하는 건 요거 찍는 거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혈당계, 자가혈당계를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픽 포스트 프란디얼 카필러리 플라즈마 글루코스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은 바로 식후 혈당의 피크를 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를 재는 게 의미가 있어요. 피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간 재봤자 그렇죠. 피크 레벨을 재야죠. 피크 레벨이 가장 자극적이니까 몸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십자가 표시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면 일단 180 미만이 좋다고 돼 있는데 이 앞에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포스트 프란데 글루코스 메저먼트 should be made 1 and 2 hour after beginning of the mea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generally peak level in patient with diabetes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의 피크라고 생각되는 점에서 찍으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사 시작 후입니다. 비기닝이에요. 애프터가 아니라. 그래서 식사를 시작할 때 항상 당뇨는 식후 혈당을 얘기할 때는 숟가락 놓은 다음이 아니라 숟가락 시작하고 붙었는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숟가락 시작하고 식사를 첫 숟가락을 시작한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재는 것을 식후 혈당이라고 그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에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은 식후 2시간에 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실용적인 의미로도 식후 2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무슨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언제 식사한 지 2시간 딱 잰 다음에 그걸 잽니까? 그거는 기다리기도 힘들고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좋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식후 2시간보다는 식후 1시간 이렇게 피크가 오니까 좋아요. 그래서 당뇨인은 식후 1시간에 보통 재고 180 미만으로 하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당뇨가 심해지거나 또는 당뇨가 조절이 안 되거나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 피크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피크 레벨을 좀 나중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피크가 언제 나타나는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1시간 반에 찍거나 아니면 2시간에 찍거나 하시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피크 레벨에 찍는다. 그런데 피크 레벨은 초기 당뇨에는 1시간, 점점 오래되고 또는 오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될수록 피크 레벨이 2시간으로 밀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180 미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혈당 커브를 결정짓는 인자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그림 기억하시죠?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인슐린 분비는 두 가지가 좌우를 해요. 물론 먹은 것도 좌우를 하지만 먹는 게 똑같다고 볼 때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많으면은 혈당이 포도당이 이 근육으로 많이 못 넘어가죠.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면 마찬가지로 못 넘어가요. 그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좌우하는 거는 하체 근육의 양과 질이에요. 아까 75%가 근육으로 가고 그중에 3분의 2가 또 하체 근육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의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슐린 저항성에 있어서는 양도 많아야 되고 질도 좋아야 돼요. 질이라 하면은 거기에 기름이 많이 끼면은 양이 많아도 별로 좋지 않아요.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래서 그런 질이 있고 또는 혈중 지방산의 농도. 그게 뭐냐면 바로 내장 지방이거든요. 내장 지방에서 혈중 지방산이 나오면서 근육에 갖다 박히면은 그게 흔히 말하는 마블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블링을 하지 않지만 근육 섬유 안에 끼어 있는 그런 지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췌장의 인슐린 분비. 뭐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도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안 좋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두 가지로 봐요. 절대적 인슐린의 분비능. 그러니까 인슐린의 양이죠. 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포도당이 들어오면 그거를 제압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인슐린 분비의 순발력이 중요해요. 아까 보셨지만 시간축의 정확성이라는 건데 한번 볼까요? 요거죠. 시간이 인슐린 분비가 이거는 정상인이고요. 이거는 초기 당뇨인인데 시간축이 뒤로 밀려버리잖아요. 이거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인슐린도 많이 나오지만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당이 빨리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출인 분비의 순발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면 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게 하면 되거든요.
물론 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혈당이 너무너무 높은 상태 20년, 30년 지난 분들은 또는 너무나 내장 지방이 많거나 지방 식사를 많이 해가지고 췌장이 인슐린이 안 나오는 분들은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좀 고쳐봐야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은 아까 하체 근육의 양과 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면 운동을 하면 돼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기름도 소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유산소와 무게 운동을 다 같이 하시면 되고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면 돼요. 가끔 잘못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당뇨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초진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자기가 식사도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채식했다고 그래요. 채식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종교적인 이유나 사상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는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당뇨식이 채식으로 잘못하는 분이 그건 아니에요. 당뇨식은 균형 식단이에요. 그래서 균형식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더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고기 드시라고 그러는데 질에 그냥 당뇨식은 당연히 고기를 안 먹는 채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고 또 고기 같은 거 좀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혈중 지방산 농도가 내장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역시 운동이고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당뇨가 아니라면은 항상 늘 따라다니는 게 운동과 식사인데 그중에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체중 감량은 허벅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뱃살이 빠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한다고 막 단식하고 그렇게 되면은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뭐 일반적인 비만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동과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쓴 책에도 이게 표지가 돼 있지만 당뇨는 허벅지를 강하게 하고 뱃살을 줄이는 허벅지와 뱃살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은 허벅지를 늘리고 뱃살을 줄이자예요. 그러려면 이제 운동과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능을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개선시켜야 되니까. 절대적 인슐린 분비능을 개선하려면 췌장이 살아야죠. 그러려면 혈당 조절해야 돼요. 췌장은 두 가지에서 죽어요. 하나는 혈당. 당이 너무 높아지면 췌장이 셧다운 됩니다.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가게 되면 췌장이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췌장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췌장이 너무 나빠서 췌장을 좀 쉬게 해주고 그러려면 당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는 약은요. 거의 다 한 가지를 제약은 다 췌장을 거쳐서 인슐린을 나오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약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췌장이 괜찮다는 전제에 쓰는 약이에요. 근데 췌장이 지금 너무나 많은 혈당 때문에 막 녹다운돼 있는데 거기다가 약을 써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인슐린을 쓰는 거예요. 인슐린을 쓰게 되면은 췌장이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 그 사람의 췌장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동면하고 있다면 인슐린을 써서 당을 낮춰주게 되면은 몇 개월 지나면 췌장의 분비능이 살아나요. 이제 그걸 노리고 맨 처음에 당화혈소가 뭐 14, 15 정도 되는 분 그런 분들은 이제 인슐린을 먼저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췌장을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또는 잘 되다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분도 인슐린 쓰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환자분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인슐린을 쓰는 아주 영원히 인슐린 쓰는가? 내가 그렇게 나빠졌나 하고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 안 하고 무조건 안 맞겠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아쉽죠. 그래서 하여튼 절대적 인슐린 분비능을 보존하고 싶으면 혈당 독을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혈당 조절해야 돼요. 그다음에 췌장을 나쁘게 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지방 독이에요. 포화 지방이 많게 되면 물론 불포화 지방도 너무 많게 되면 췌장이 셧다운 되지만 주로 포화 지방이 노출을 시키게 되면 췌장이 인슐린 분비능이 셧다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뱃살을 줄이라는 거예요. 뱃살에서 지방이 많이 나오고 또 포화지방 식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포화지방을 과한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췌장이 셧다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인슐린 분비능을 보존하고 싶다면 당연히 혈당 조절해야 돼요. 서로 이 뱀을 서로 꼬리가 물고 있듯이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거든요. 혈당이 조절한다면 췌장이 힘들어서 췌장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요. 그렇지만 혈당이 조절 안 되니까 췌장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인슐린도 분비가 안 돼요. 분비가 덜 되면 또 혈당이 높아서 더 그 안 되는 췌장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췌장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당화혈소에서 6.8, 6.9가 되는데 일단 약으로 안 하고 식사를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거야 환자분이 선택하는 거지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늦어지거든요. 췌장 회복은. 이럴 때 빨리 약을 쓰거나 뭘 해서 또 감량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면 췌장의 힘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약을 중지하거나 약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식사로 하세요. 뭐 6.7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그래요. 거꾸로 초기 당뇨를 확 진화시키는 거다. 아주 전격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혈당을 뚝 떨어뜨리게 되면 췌장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여튼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의 순발력.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축의 정확성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좀 천천히 들어오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천천히 하면 되죠. 그다음 한꺼번에 먹지 않으면 되죠. 김밥이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샌드위치는 이거 오늘도 김밥 드시고 당화혈소스가 6.2인데도 김밥 드시고 250대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김밥은 놀라울 정도로 당을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뭐 비빔밥도 그렇고 샌드위치도 그래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기, 지방부터 먼저 먹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고기하고 지방을 먹게 되면 얘네들이 췌장을 자극해요. 그래서 인슐린을 미리 먼저 나오게 해줘요. 시간축이 좀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이 고기 지방은 두 가지 액션이 있는데 하나는 인슐린을 먼저 나오게 해주고 하나는 장의 움직임, 위장의 움직임을 둔화시켜서 밥을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빨리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혈당이 흡수되는 곳은 십이지장이거든요. 천천히 먹게 되면은 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인슐린 분비에 시간축을 좀 맞춰주려면은 인슐린을 땡기는 것도 있지만 식사를 늦게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천천히 한꺼번에 먹지 말기, 고기 지방부터 먹고 탄수화물 가장 나중에 먹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나마 좀 조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 커브를 예쁘고 멋있게 1시간 쪽으로 땡기고 싶으면은 그리고 피크를 낮추고 싶으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자. 허벅지와 뱃살을 싸움인데 허벅지를 늘리고 뱃살을 줄이자라는 거. 두 번째,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능을 강화시키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냐? 혈당을 조절하는 거, 내장 지방을 감량하는 거, 포화 지방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천천히 드시는 거. 그다음에 고기 지방부터 먹고 탄수화물 나중에 먹는 그런 순서를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많은 질문 중에 좀 언젠가 대답해드리고 싶었던 거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많이 안 나와 있던 것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 식후 혈당은 당뇨 환자 언제 재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은 얼마가 정상인가, 얼마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영화는 아니고 음악 소개시켜 드릴게요. 슈나이더 현악사중주단인데요. 알렉산더 슈나이더는 부다페스트 현악사중주단의 이바이올린 주자였는데 이 양반이 하이든의 그 현악사중주에 꽂혀가지고 자기가 하이든의 현악사중주만을 연주하는 전문 단체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슈나이더 현악사중주단이라고 붙여서 활동을 했어요. 1950년대에 활동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거의 전무후무하죠. 하이든의 모든 현악사중주를 녹음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펀딩이 딸려가지고 다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1950년대 닉사라고 하는 영국 그 브랜드로 LP로 나온 건데 이 되게 귀한 건데 제가 영국에서 연수할 때 저의 멘토는 세 분이 있거든요. 허갑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셰프드 선생이라고 그 리피돌로지 고지혈증에서 글라스고 대학의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의 음악 멘토가 있어요. 존 클락이라는 분인데 지금 61세세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음악을 감상하는 태도, 개방적인 것, 뭐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감화를 주신 분인데 그분이 LP 딜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한테 산 거예요. 이게 글라스고 대학의 도서관에서 이제 이렇게 방출하거든요. 음반들 오래된 거는. 근데 이게 1950년 음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다. 70년 된 음반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연주예요. 근데 아쉬운 게 제가 이게 이빨이 좀 빠졌어요. 이렇게 몇 개를 못 모았거든요. 완벽하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연주를 이 마스터 테이프, LP에서 복각한 게 아니라 이 마스터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CD로 복각한 그게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슈나이더 현악사중준의 하이든 현악사중준 박스판이에요. 한 10만 원 정도 할게 싸진 않지만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전곡이 다 들어가 있어서
1951년부터 54년까지 연주한 슈나이더 현악사중주단의 하이든 현악사중주 거의 전곡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 이거 들으면서 LP는 이제 안 들어요. 얘는 박물관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제 박물관으로. 근데 혹시나 현악사중주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하이든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꼭 사보세요. 이건 진짜 머스트 바이예요. 정말로 너무나 좋은 연주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좀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는 현악사중주 실내악 좋아하시고 특히 하이든을 좋아하시는 분은 슈나이더 현악사중주단의 이 연주를 사서 한번 꼭 들으시면 절대로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